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 절차론의 마무리 특강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그동안 많이 공부하셔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계실 텐데요. 네, 그동안 공부하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강좌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에 이제 공부가 아직 미흡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오늘 한 7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가 미흡하신 분들도 오늘 정신을 집중해서 7시간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한 48개 정도의 주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번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1번 제목을 보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죠? 네, 영역에 대해서. 그럼 무슨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몇 년 전에 다른 법률에 있어서요. 다른 법률에 있어서 이 법률이 배제되는 영역을 써봐라. 2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배제되는 영역을 써봐라. 이제 아직 그건 이제 행정절차법은 아니었어요. 혹시 행정절차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적용되는 영역을 설명하라 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적용되는 영역만 달랑 쓰면 어떨까? 네, 점수가 반토막밖에 안 나올 겁니다. 출제자의 취지를 잘 음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를 받더라도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잠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적용되는 영역에 쓰고 그럼 이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혹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나?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여기 쭉 보세요. 네, 이제 모범 답안의 제목을 보니까 1번 행정절차법의 적용 영역 있지. 그다음에 2번 보니까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영역 있죠. 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1번에 행정절차법의 적용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 영역이라고 쓰시고 소제목으로요, 대상과 절차, 이렇게 쓰시고, 그냥 대상이라고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마무리 특강이다 보니까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내용을 판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만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소제목으로 이제 대상과 절차 해놓고, 여러분 잘 아시죠? 행정절차법에는 크게 5가지 영역이 있더라.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처분. 암기가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처분. 주로 이제 처분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있고, 그리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그리고 행정지도. 이렇게 5가지가 있지. 네, 그래서 요 5개의 단어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본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요. 그 두 번째 문장을 놓치기 쉬운데, 자, 이 행정절차법은 이 중앙정부, 즉 국가 단위죠. 국가의 행정작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도 적용된다. 이런 거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거기 그 소제목으로 행정청의 의미라고 나오죠. 네, 행정청. 왜냐하면 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하는 행위들에 관해서 규정된 법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의미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정의 내려주는 것이 좋아요.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행정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에 관한 행정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원래 행정청이라고 하죠. 그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이제 그 행정절차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또는 개인, 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에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적인 권한을 위임이나 위탁받은 어떤 다른 단체나 개인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목을 보니까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기관, 주로 행정기관들이 하는 것이지만, 행정기관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적용 배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아닌, 즉, 뭐,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하는 건 당연히 배제가 되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써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국회나 지방의회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 네, 또는 지방의회나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서 행하는 일들이 있어. 그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행정절차법. 여러분,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의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겠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법이 적용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국회나 지방의회 얘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법부 쪽으로 넘어가면 법원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법원. 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하는 경우였으면 됩니다. 거기 특별히 뭐 군사법원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군사법원도 법원이에요. 그렇죠? 굳이 군사법원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제 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법원이라고 입법자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쪽에 완전한 사법부는 아니지만 제4의 국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판결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판결이라는 표현 안 쓰고 이제 심판 또는 결정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가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독립기관이 하나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이건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는 건지. 그리고 감사원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원은 원래 행정부 소속이에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 근데 감사원의 어떤 직무상 독립성에 비추어서 별도로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감사원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감사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현재 7명으로 구성되는데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행하는 사항들. 그리고 형사, 범죄자들 처리하는 절차가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르고 행형, 이제 그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은 그 이후의 절차들이 있어. 죄인들을 관리하는 과정이 있죠. 이걸 행형이라고 합니다. 행형법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보안처분이 있어.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건 형벌은 아니에요. 보안처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같은 거 있지. 네, 이런 거는 관련 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그걸 전자발찌를 만약에 훼손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을 보니까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근데 여기서 말이죠. 옛날에 객관식 시험으로도 나왔었는데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치려 하는 사항, 요걸 써줘야 돼요. 그 우리 일반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치려 하는 사항, 이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최근에 사드 배치 문제가 심각한데, 네, 거의 국론 분열 상태지. 그럼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있어요. 네. 국가안전보장 관리되니까 별도의 법 절차에 따라서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건 별도의 법 절차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많이 나오죠. 8번, 9번 이런 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답안지 다 쓸 수는 없는데 최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영역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1번 문제는 이제 그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상을 5가지 적어주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청의 의미에 대해서 쭉 써주고, 행정청은 특히 이제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공공기관, 단체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용 배제 영역 8가지, 9가지 정도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행정 절차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크게 제목을 보면 이제 신신2가 되는 거예요. 신신2. 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 그다음에 투명성 원칙. 요가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배점이 여기에 가장 클 것이고, 여러분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 잘 생각해 보면 일반 원칙 이거 이외에도 뭐 있지 않겠어요? 네. 평등의 원칙이나 뭐 비례 원칙. 네. 이런 것들도 써준다고 해서 감점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원칙을 위주로 하면 돼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로 신의 성실 원칙 나오죠. 행정청원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은 민법을 여러분 배우셨잖아. 그래서 이제 민법 제2조입니까? 네, 민법 제2조에 신의 성실 원칙이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민법이란 것은 원래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에요. 그래서 사법의 대원칙의 하나가 신의성실 원칙이지. 세 글자로 신의칙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써주면 아주 좋죠. 그래서 민법, 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이 바로 행정절차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다. 이런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하여 명문화했다. 뭐 더 이상 써줄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4조에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최대한, 이 문장을 최대한 암기를 하셔가지고 잘 써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암기 안 해놓으면 막 그냥 신뢰보호 원칙 6글자만 써놓고 더 이상 쓸 말이 없는데 그대로 이걸 기억하세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그러니까 법령을 해석하는 거예요. 법령 해석 하나 있고, 그리고 행정청의 관행, 이거 두 가지를 싹 써주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게야. 네. 국민들이 보니까 행정청이 그동안 법령 해석을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뭐 100번, 200번, 300번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관행을 해왔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다. 만약에 이것을 이제 여러분 그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라는 것이 뭐 영원 무궁한 건 아니지. 뭐 한 번 관행이 따라가지고 뭐 100년, 200년 계속 똑같은 관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이걸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변경도 허용은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인에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신뢰보호 이익을 지나치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지. 새로운 관행이나 해석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소급해서, 즉 과거에 일어났던 일, 이미 종료가 된 일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은요, 뒤집으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은 그 시점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라 그 말이지. 이해됩니까? 네. 그걸 잘 아셔가지고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2차 과목에서 가능한 한 이런 문장을 그대로 써주는 게 좋지만 뭐 어떻게 정확히 토시까지 그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이. 그래서 이러한 그 논리를 아시고 논리가 답안지에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점수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제 법령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어. 근데 행정청은 이를 변경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소급해서 적용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공익이 더 크니까.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이 훨씬 큰 경우에는 이걸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걸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작은 제목으로 신뢰보호의 요건이라고 나왔죠. 이제 요거는, 요 부분은 사실 행정절차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판례 사안이에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요건 5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행정 절차법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잘 몰라. 여러분 행정법 1차 과목에서 행정법을 잘 공부하셨으면 요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신뢰보호 요건 5가지. 뭡니까?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지. 행정청의 선행 조치.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는 모든 행정작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설사 위법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법, 적법을 가리지 않고 명시적, 묵시적 다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법령 제정작용까지 다 들어가고 법령 행정계획, 행정행위 확인, 행정지도 아무튼 모든 행정작용이 다 포함된다. 예, 위법, 적법 가리지 않습니다. 묵시적, 명시적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사인이 신뢰를 한 거죠. 국민들이. 그 상대방이 신뢰를 한 겁니다. 근데 보호가치 있는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행정청을 기망하거나 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에 기반해서 그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바로 신뢰에 의한 사인의 처리죠. 일정한 뭐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처리가 있고,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신뢰와 개인의 처리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5번째 요건이 바로 행정청이 선행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후행 처분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된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5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공익이 우선이냐 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신뢰 이익이 우선이냐 여기에 대한 비교 형량이 필요해요. 비교 형량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 투명성의 원칙, 법령 해석 요청권이 있으면 투명성. 이 행정청이 하는 행정작용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는 건지 상대방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명확히. 근데 이제 때로는 구체적이지 못하게 하겠죠. 명확하지 못한 불명확한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은 그 해석을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행정청에게 그 해석을 요청할 수가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까지 꼭 쓰셔야 됩니다. 거의 5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꼭 쓰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행정장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불투명하게 했을 때는 상대방은 법령 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청은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따라야 된다. 여기까지 딱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냥 이게 추가적으로 참고로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절차법에는 투명성의 원칙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사실 투명성의 원칙. 근데 사실은 이것이 투명성의 원칙보다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도 좋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을 썼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행정청의 관할과 행정청 간의 협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할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직무를 어떤 기관이 행할 수 있는가, 어떤 기관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관할의 문제죠. 이제 그 소송에 있어서 관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행정청은 자기 관할에 속한 업무만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이송 이야기가 나온 것은 행정청이 이제 자기 관할 업무가 아닌 어떤 사무를 접수받았을 때는 이것을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게 이송해야 됩니다. 넘겨주라는 얘기야. 실제로 이란 서류가 접수됐잖아요. 이걸 그대로 그 관할 있는 행정기관에 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송이죠. 이송만 하고 다 끝나면 안 돼요. 뒤에 보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꼭 쓰셔야 됩니다. 그지? 상대방은 지금 모르잖아. 이송되는지 모르니까 꼭 알려줘야 돼요. 네,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송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인천시로 갔습니다. 꼭 알려줘야 된다. 이게 통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제목으로 관할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말은 이제 관할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기관 사이에서 관할의 다툼이 있어. A와 B가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A와 B를 공통으로 관할하는 공통 상급기관이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야. 네, 관할을 A의 관할로 한다, B의 관할로 한다. 공통 상급기관이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공통 상급기관이 없는 수도 있죠. C의 상급기관은 E고 D의 상급기관은 F다. 네, 이런 경우에는 조심할 건 얘네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 기관끼리 협의하는 거지 이 당해 기관끼리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하고, 그리고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청이 없을 때는 각 상급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제목이 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응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응원. 자, 이거는 절차법에 나오면 그대로 쓰면 돼요.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된다. 이제 선언적인 문구죠. 이제 단 한 줄만 돼 있어요. 딱 쓰고. 행정응원. 이 행정응원이 이제 작은 문제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응원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행정응원의 개념 정의를 내려주죠. 대체 무엇에 대해서 응원하는 겁니까? 네. 어떤 특정 행위 자체를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응원 요청할 수 있어요. 특정 행위의 응원.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해달라. 즉, 공무원을 파견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요. 기타 협력을 요청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반대편 다른 행정청은 이 요청에 응해서 협력에 응한다. 이게 행정응원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느냐?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법령 등의 이유입니다. 거기 써 있죠. 법령 등의 이유로서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니까 응원 요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상의 이유예요. 두 번째는 사실상의 이유.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사실상.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네, 전문성 있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면 응원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관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행정자료가 필요하다. 행정자료. 네, 문서나 통계와 같은 행정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능률적이고 경제적일 때.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네, 5가지가 있죠. 네, 법령 등의 이유, 사실상의 이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이유. 이 5가지인 경우에는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항목이 뭐가 나와야 돼요? 요청을 했으면 상대방은 이 행정응원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부 사유를 써줘야 돼. 이제 요청받은 행정청은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다른 기관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우리 기관보다 저 기관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러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응원, 두 번째, 행정응원에 응할 경우에 자기 자신의 고유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이때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어요. 2가지 기억하세요. 그치?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기관의 고유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을 겪게 될 경우. 그리고 이제 그 2가지가 자잘한 게 남아있는데, 감독 문제가 있고, 여기가 누가 감독하냐. 공무원들이 파견됐을 때 누가 감독하냐의 문제가 있고, 비용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지휘 감독 문제는 행정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원래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그 행정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쪽이에요. 두 번째,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요청한 쪽에서 해야죠. 이것도 행정응원을 요청한 측에서 합니다. 그러면 4번과 5번은 똑같죠. 그래서 행정응원을 요청한 쪽에서 그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고, 그리고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는 그 두 기관 사이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고요. 협의해서 결정한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4번째 주제로 갑니다. 동영상을, 지금 영상을 중간에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구나. 그래서 써드리겠습니다. 주제를. 4번째 보면 대표자와 대리인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겁니다. 4번째. 자, 첫 번째,
항목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변경하고 또 부적당하면 해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정, 변경, 해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정과 변경 및 해임 이렇게 써놓고 다수의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 행정 절차를 수행하면 번거로우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대표자를 딱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합니다. 대표자 제도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행정청 입장에서도 여러 당사자들을 그러니까 다수의 당사자를 상대하면 너무 일이 복잡해지니까 행정청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대표자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행정청은 만약에 그 당사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는 대표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인 이내에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 요청에 따르면 다행인데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직접 선정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행정청은. 자, 직접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다수의 당사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어. 그 행정청 입장에서도 그 당사자들에게요, 대표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까지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뭡니까?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은 이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요. 해임할 수도 있다. 변경 해임까지는 써주고 딱 끝나면 안 되고, 대표자를 왜 뽑습니까? 왜? 이제 그 내용을 써줘야죠. 그래서 대표자의 행위가 갖고 있는 효력이 밑에 나옵니다. 대표자는 이제 그 자기를 뽑아준 당사자들 있죠. 당사자들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마치 학교에서 학급 반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듯이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 따라서요. 종료하는 행정 절차를 종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를 종료하는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대표자를 뽑았기 때문에 대표자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해야지 대표자는 뽑아놓고 당사자들이 또 나서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사자 등은요,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입장에서 쓸 말이 하나 있어요. 행정청은 대표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자가 아까 3인 이내에 대표자가 선정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표자가 3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에게 행정청이 무슨 행위를 하죠? 네. 대표자 중에 한 명에게만 하면 다른 대표자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통지하는 것은 모든 대표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통지할 때는. 그래서 대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행정행위에 행정청이 한 사람에게만 해도 효력이 발생해요. 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통지 있죠. 각종 통지 같은 경우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자예요. 이 대표자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당사자들이 여럿이 있으면 대표자는 요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자는. 그죠? 당사자 중에 뽑히는 게 대표자야. 마치 반에서 학급 반장은 학생 중에서 뽑듯이. 자, 두 번째는 이제 대리인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또 당사자가 있죠. 그럼 대리인이라는 것은 꼭 이 당사자 중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리인은 바깥에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내 대신 일을 처리해달라.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리인 선임. 당사자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대리인은 이렇게 뭐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직원, 변호사, 네,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네, 당사자일 필요가 없는 거야, 대리인은.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리인도 그렇지만 대리인도 당사자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서 봤던 대표자와 비슷하잖아.
그래서 대표자의 규정의 대부분을 준용합니다. 준용.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전부 준용하진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대표자에 관한 규정 가운데 위 1.1에 3 이런 표현 썼죠. 여러분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 그 작성한 내용대로 그대로 쓰면 되고 꼭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쓴 답안지에 따라서 써야 돼. 요거 아무튼 요거는요. 그 변경과 해임이에요. 아까 앞에서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당사자는 대리인을 변경 또는 해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2에 1, 3 해놓고 2는 빠졌네. 2는 빠졌어요. 그 1, 3은 일단 1은 그 모든 당사자가 하는 행위는 그죠? 대리인이 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대리는 당사자를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3은 뭐였어요? 아까 3은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행정청이 대리인 중에 한 사람에게 한 행위는 또 당사자를 위한 행위로 인정이 되겠지. 근데 2번이 빠졌는데요. 2번을 위에 보니까 당사자는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위에. 근데 그것은 준용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리인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하면 되지만 꼭 대리인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이 그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당사자는 꼭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는 그냥 본인이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표자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당사자는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를 하는데 여기는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차이점입니다. 자, 세 번째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라고 나와요. 통지. 당사자 등이 이렇게 위에서 봤듯이 대표자나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면 행정청에게 알려야 돼요. 통지하고. 그리고 변경 또는 해임했을 때도 또 행정청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이하가 나옵니다. 송달의 방식과 효력. 제목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또 나눠서 답안 작성해야죠. 송달은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 원칙적으로요, 이렇게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만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우편 송달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교부는 직접 만나서 주는 거고요. 정보통신망, 인터넷 또는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어디에다가 보내야 돼요? 뭐 출장 가 있는 곳에 보냅니까? 임시적으로 뭐 하루만 출장 가 있는 곳은 안 돼요. 여기 거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기간 출장 가 있는 곳은 거소에 속할 수는 있지. 그래서 이제 주소,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죠. 그리고 거소, 그다음에 영업소, 사무소, 전자우편 주소에다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만나서 보내거나 이렇게 만나서 주거나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일지라도 동의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각의 송달 방법에 대해서 소목자로 쓰면 돼요. 첫 번째로 교부송달 쓰면 됩니다. 교부송달. 이제 만나서 주는데 무조건 주면 안 되고 수령 확인서를 바꿔줘야 돼요. 말하자면 영수증과 같은 비슷한 거지. 영수증과 같은 것을 바꿔서 줘야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갔더니 본인은 없어. 본인은 없는데 그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줘도 됩니다. 누구냐? 어떤 사람이 돼요?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추가된 조문이 하나 있죠.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른바 유치 송달을 할 수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놓고 오면 됩니다. 네, 놓고 오면 됩니다. 네,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이른바 유치 송달이에요. 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편송달이라고 나오죠. 우편송. 우리 행정 절차 보면은 우편송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뭔가를 써주고 싶지. 자, 이게 대법원 판례를 써주면 돼요. 여기에는. 우리 판례는요. 우편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버틸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즉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무렵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간주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지 않아. 그래서 이 서울에서 보내면 제주도 아무리 오래 가도 3일 정도면 갑니다. 비행기로 가니까. 뭐 가까운 곳은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 반송되지 않는 한 그 무렵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본다. 이게 판례입니다. 도달주의죠, 여전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편물을 뜯어서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상대방이 받았다고만 하고 나는 그거 그냥 책상 서랍에 집어넣어서 난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버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랍에 집어넣었던 어떻 간에 찢어버렸던 간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도달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있다고요? 이거는 무조건 보내면 안 되고 상대방이 동의해 줘야 돼요. 정보통신망으로 보내달라고 동의한 경우.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를 써줘야죠. 여기로 보내달라. 이메일 주소를 써주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공시송달. 이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가 없어. 또는 주소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송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게시판,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에 한 군데에 해야 되고 인터넷에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죠. 인터넷에는 반드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그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중에 한 군데는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인터넷에도 한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보존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방식, 효력이라 됐잖아요. 방식 썼으니까 두 번째 효력. 어떻게 쓸까요? 효력 발생 시기. 우리 민법을 생각해 보면 일반 원칙 도달주의지. 그래서 행정절차법도 해당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도달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쟁점이. 전자 문서로 송달했을 때 과연 언제 도달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상대방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순간, 그죠?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됐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 호스트 있죠? 메인 호스트에 내가 이렇게 써서 보내는 순간, 가령 상대방이 네이버의 이메일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이버 회사가 있잖아요. 네이버 회사 메인 호스트 컴퓨터에 그게 들어가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행정기관이 거기서 딱 그걸 치는 순간이 바로 입력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송달이 있었죠. 아까 관보나 공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송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14일입니다. 14일 암기하예죠. 14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달리 정하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됐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대략의 신청 절차. 신청 절차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 절차. 또 민원인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가령 영업 허가를 내주세요. 이렇게
특허를 등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청할 때 절차를 쭉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며 신청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렇지? 처리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자, 처분의 신청 방법은 문서로 한다 해서 문서주의 써주면 됩니다. 신청은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 근데 반드시 뭐 문서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따르고, 그리고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다. 예를 들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되죠. 꼭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가 문제인데, 이번에는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라고 표현해죠.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다라고 돼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니까 상대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는 행정청의 컴퓨터라고 표현해야지. 그래서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행정청은 그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즉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편람을 갖춰야 됩니다. 게시를 하거나 편람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필요한 구비서류나 접수기관, 처리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게시를 하거나 편람을 갖추어서 누구나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까지. 네. 자, 이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 항목이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접수를 받으면 뭐 담당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보류를 하거나 거부하거나 막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접수증. 신청인에게 접수증, 접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음에 안 들면 보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장이, 그래서 행정청은 만약에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요, 일정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서 보완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세요. 이게 보완이지.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서류들을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규정도 들어갔어요.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요.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게 상대방이 못 받았나 봐.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반송이 됐다. 그럴 때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볼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리고요,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기관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한 기관에다가 뭐 원래 시청에다 접수해야 되는데 구청에다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이러한 사실들을 상대방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공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자, 이제 서류를 접수시켰지만 신청인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취하하거나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까지입니다. 처분이 있고 나서는 안 돼요. 처분이 있은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처분 자체에 대해서 뭔가 다퉈야죠. 처분 자체가 잘못됐으면. 자, 이제 접수 받았어. 그럼 세 번째 항목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신속하게 처리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진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들, 다른 행정기관들과 신속하게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처리가 끝났죠. 그럼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되는 게 네 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분 결과를 알려줄 때도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끝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경우일지라도 민원인이 만약에 문서로 통지해 주기를 원한다면은 문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 문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거부할 때는 그 왜 거부했는지 그 이유하고요. 상대방이 이제 그 구제를 다툴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이나 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청 절차 문서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처리 결과는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 데까지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2교시에 계속 이어서 하죠.